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국제회의가 열리는 회의실에서 한 무리의 중국 외교관들이 기괴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현무탄도 미사일이 중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순수 중국산 미사일이라며 한국이 극찬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역겹다는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엔 대사의 단호한 일침. 한마디에 중국 외교관들은 그만 넋이 나가버리며 당황하고 맙니다. 대체 이곳 회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국제연합에 파견된 영국 출신 외교관 엠마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 유엔에서 일할 때에 저는 3년차가 되어 조금 더 전문성이 살아있다고 평가를 받는 세계 군용 무기 분석 부서를 선택하게 되었고, 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양한 나라의 군용 무기 지식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 발표는 탄두, 중량 8톤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미사일 기술을 선보이며 현재 한국의 국방 기술력과 군용 무기 기술력이 얼마나 최상의 기술력인지 증명하는 결과물이 되었고, 이는 평소 군용 무기에 관심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진국 생활에도 관심을 보여왔던 저에게는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실제로 최근 한국의 국방 기술력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력과 군용 무기 기술력을 합친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무기 결합 방식들은 그 자체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저희 유엔 대사님께서도 최근 3개월 동안은 오직 한국의 군용 무기 기술력에 대한 핵심 회의만 다루시며 한국을 극찬하시곤 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유엔 대사님의 회의를 듣던 도중 매우 기괴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엔 대사님께서 한국의 현무 미사일 기술력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왜 미래 기술무기 선진국의 선도 국가가 한국인지 회의를 진행하시는 날이었는데, 뜬금없게도 회의실에는 외국인 외교관들보다 중국 외교관들이 더욱 많이 보였거든요. 평소 유엔 대사님의 회의는 대부분의 외교관들이 서양권 외교관들이었기에 저는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유엔 대사님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왜 중국 외교관들이 유엔 대사님의 현무 미사일 공개회의실 회의에 일찍이 진을 치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 대사님께서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미래 기술력을 보여준 믿기 힘들 정도의 신개념 한국형 탄도 미사일이라는 발언을 내뱉자마자 회의실에 있던 중국 외교관 무리가 단상 위로 올라와 기습적인 반박을 진행했기 때문이죠. 중국 외교관들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유엔 대사님에게 현무 미사일과 관련해 보여줄 것이 있다며 회의의 반박 시간을 달라며 억지를 부렸고, 유엔 대사님의 마치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한 동의에 그들은 쉴 새 없이 한국의 현무 미사일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관들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다른 외교관들은 저 중국인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외교관들은 뜬금없이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인질로 붙잡혀 있는 중국인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순수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이라는 기괴한 발언을 내뱉었고, 그 이후로 한국은 현재 지상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돈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발언을 이어나갔기 때문입니다. 대체 현무가 왜 한국이 만든 한국 기술력 미사일이죠? 저희 유엔 대사님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반론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의 월급은 평균 50만 원밖에 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 병력이나 기술력이라고 해봐야 중국에서 파는 장난감 총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은 현무라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 미사일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여기서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교관들이나 유엔 대사님들은 한국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미사일 기술력 개발과 탄두 중량 저장 기술력을 높여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한국 국방부의 거짓 전략이죠.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평균 월급 50만 원. 한국인 국방기술력 직장인들이 현무 미사일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현재 미사일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소와 기술 능력,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철강 물품들을 구매할 자본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은 이것들이 전부 불가능한 말 그대로 아프리카와 다름없는 가난한 후진국 그 자체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답은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무기기술자들이 이것을 대신 개발해줬다는 사실이죠. 놀랍게도 지금 한국의 내부에는 숨어있는 중국 기술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미래를 위해 국가 자체의 경쟁력이나 브랜드화를 상승시켜 놓을 이유가 있고, 세계 최고 선진국 중국은 이것을 오래전에 파악하고 알게 모르게 다양한 분야의 중국인 산업 전문가들을 한국 내부로 침입시켰죠. 그리고 그것은 무려 20년 그리고 3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국방 기술력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졌죠. 자본 능력과 무기 기술력이 뛰어난 중국이지만 다양한 군용 무기들을 개발하는 것은 어쨌든 인근 거주민들의 거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자칫 잘못 미사일의 현장 검증 실패로 큰 사회 불안마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은 중국의 속국인 한국의 땅이나 산들을 군사 무기 실험실로 삼으며 중국 기술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시를 내렸죠.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바로 그것의 결과물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와 다름없는 후진국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심지어 현무는 세계 최대 중량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죠. 과연 이것이 한국인들이 개발했을까요? 아니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국에 숨어있던 중국 무기기술자들이 개발한 것이 사실이죠. 한국은 기술력이 없는 후진국이고 돈도 없는 나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의 진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중국 기술자들에게 고액의 돈을 주고 중국인 기술자들을 매수해 이번 한 번만 한국 것으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이 뻔합니다. 중국인 미사일 기술자들이라고 해봐야 10명도 되지 않으니 매수는 너무나 간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 국방부의 비리 매수에 넘어간 것도 굉장히 분노할 일이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제일 먼저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은 그 위대한 현무 미사일이 바로 중국 기술자들이 직접 개발한 중국산이라는 사실이죠. 최대 중량 사실상 핵미사일과 다름없는 탄도미사일인데 이것은 오직 선진국 중국의 기술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지금 한국은 탱크마저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고철 탱크를 수입해와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유럽 지역에 되팔이하고 있죠.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외국인 외교관들도 한국의 탱크나 군사무기들이 유럽 지역에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 그것이 쓰레기 탱크와 군사무기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겠죠. 이게 바로 저희 중국인들이 직접 나서서 반론을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국방 정세를 위협하며 오직 그들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중국산 탄도 미사일을 한국의 것이라고 속이며 현무 미사일이라는 브랜드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나 의복인 한복, 중국의 대표 음식인 한식까지 전부 그들이 개발하고 오랜 시간 전통을 지켜왔다며 중국의 문화들을 강제로 약탈해왔죠. 만약 이번 현무 미사일도 이러한 진실을 저희 중국인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알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한국의 중국의 최신식 미사일 기술력을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저희 중국인들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 대사님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오직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믿기 어려운 실전 탄도미사일이라며 올려치기 하고 있죠. 저희는 이 회의 자체의 목적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평균 임금 50만 원인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 능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 있는 외교관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무 미사일은 한국에 붙잡혀 있는 중국 기술자들의 눈물이 섞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현무 미사일의 극찬들은 오직 중국만이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 중국인들은 현무 미사일의 진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중국 외교관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중국 기술자들이 개발한 중국산이라며 침을 튀기면서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회의실의 외교관들과 유엔 대사님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사실상 국방 기술력을 다루는 나라들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들은 겉보기에만 미사일처럼 보일 뿐 그저 보여주기식을 위한 비어있는 깡통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이미 영국 국방부에 의해 밝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2년부터 국방 무기 수출력이 80% 이상 감소하며 국방력을 다루는 나라들 중 또다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러한 데이터 기록들만 보더라도 그 중국 외교관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인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중국 외교관들의 1차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에서는 끊임없는 야유 소리가 터져나왔고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또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계 최대 중량 탄도미사일인데 거지의 나라 중국이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겠냐며 회의실 외교관들의 강도 높은 일침마저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분위기로 흘러가자 중국 외교관들은 서둘러 발표를 마감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바로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유엔 대사님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중국 외교관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이어나가셨는데요. 그리고 유엔 대사님의 입이 열리자마자 중국 외교관들은 입을 꼭 닫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들의 기술력이 현무 미사일보다 낮은데 어떻게 중국 기술자들이 현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죠? 유엔 대사님의 단호한 질문이 날라오자 중국 외교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듯 보였고 심지어 한 중국 외교관은 현재 중국의 최신식 탄도미사일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기술이라며 이미 중국은 10년 전부터 현무 미사일의 기술력을 능가하고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내더군요. 하지만 유엔 대사님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미사일 기술력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인데 안타깝지만 24년도 중국의 미사일 보유량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위성 레이더에 감지된 대부분의 중국 미사일들은 그 속이 비어있다는 사실상 보여주기식을 위한 깡통 미사일이라는 사실마저 치욕적으로 밝혀졌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현무 미사일을 이미 능가하는 미사일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특히나 23년도부터 중국과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 지표는 이 기술력의 차이를 더욱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죠. 안타깝지만 현재의 한국은 당신들이 열등감을 쏟아내고 선동을 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군사기술력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23년도부터 그들의 국산 신형 탱크와 각종 군사무기로 유럽권의 국방 기술력을 사실상 전부 장악해버렸고 그 품질 또한 완전히 인정을 받았죠. 실제로 폴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권 나라들은 지금 한국과의 군사, 무기 수입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의 자체적인 금전의 투자는 물론 자신들 나라의 군사무기 기술력까지 넘겨줄 테니 이를 능가하는 한국형 신형 무기들을 더욱 많이 개발해달라며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즉 지금의 한국은 군사무기 분야에서 영국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특이점을 가진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어지고 말았죠. 기술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제 출신 국가 영국에서도 안경을 제작하거나 맞춤 안경을 제작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한 달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자체 제작 렌즈까지 태에 맞게 제작을 하려면 여기서 2주 정도는 더 추가되어야 하며 방문 예약까지 해야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러한 영국의 상황을 얕보기라도 하듯이 안경점 주인분께서는 저희 부러진 안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20분 정도면 되겠네요 라며 프론트 뒤쪽 창고로 들어가셨고 저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게 내부에 있던 안경들의 가격을 본 순간 저는 또다시 얼어붙고 말았죠. 영국에서는 안경을 맞추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가격 또한 미친 듯이 상승하는데 한국은 안경 제작 기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단가 또한 낮게 측정이 되어 있어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안경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안경을 제작하는데 아무런 예약 없이 당일에 바로 제작할 수 있다니. 저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왜 많은 친구들이 그동안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나 사상들이 거짓이라고 했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 10분 뒤 뒤쪽 창고에 들어가셨던 안경점 주인분께서는 다 됐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깔끔한 안경을 건네주셨고, 저는 10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단축되어 버려 10분 만에 만들어진 안경에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죠. 그리고 역시나 아무런 일정 없이 제작한 안경은 얼굴형에 딱 맞게 완성되어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만약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다면 안경을 제작하지도 못한 채 우울한 여행길이 되었겠지 라는 생각에 한국으로의 여행을 선택한 저 자신의 뿌듯한 감정마저 느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아까 지하철의 짐 배송 시스템부터 느꼈던 것인데 정말 도난의 위험성 자체가 없는지 안경점에서도 정말 수십 개의 안경들이 아무런 안전장치나 자물쇠 없이 사람들이 손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훔쳐가지 않는 모습은 더더욱 믿기 어려웠죠. 오늘은 저에게 한국은 시민의식과 치안이 너무 좋아서 단순 절도 사건이나 범죄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나라라고 했고, 심지어 밤 9시가 넘으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되는 영국과 다르게 한국은 24시간 새벽이나 저녁과 관계없이 자유롭고 마음 편한 여행 일정이 가능하다며 한국에서의 특별한 여행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 때문이었는지 저와 친구들이 안경점을 나왔을 때에는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순식간에 폭설로 바뀌며 거리에는 빠르게 눈들이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다른 나라들과 궤를 달리하는 선진국인 한국이라도 이렇게 속절없이 폭설이 내리면 순식간에 길거리와 도로가 마비되는 것은 분명했기에 저는 친구들을 재촉해 빨리 일단 어디든 들어가자며 다급한 행동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제 말을 무시하고는 뜬금없이 밥을 먹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자는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지금 폭설이 이렇게 내리는데 무슨 버스를 타자는 거야. 아무리 한국이라도 그건 불가능한데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폭설이 쏟아지는 지금의 상황만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들에게 빨리 어디든 들어가자고 했지만 친구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꿋꿋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할 뿐이었죠. 그런데 약 5분 뒤 친구들을 따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저는 그만 어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통유리로 만들어진 버스 정류장 안에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편안하게 휴대폰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며 아무런 폭설에 영향 없이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더욱 놀라웠던 것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던 길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폭설의 날씨를 예상했던 것인지 폭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 우산에 공공의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그 근처에 수많은 한국인들은 조용히 그것을 펼쳐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저는 살면서 집처럼 만들어진 버스 정류장은 처음 봤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저게 대체 뭐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한국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의 복합 시스템처럼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곳에서는 날씨에 영향 없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비가 내리거나 폭설이 쏟아지면 제대로 된 버스 정류장조차 없어서 길거리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머리에 담았거나 옷이 젖어버리기 마련인데, 한국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는 편리한 도시 시스템이 이미 버스 정류장을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한국은 디지털 선진국 도시답게 버스 정류장 내부에서도 외부에 몇 번의 버스가 왔는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까지 내부 전광판으로 알려주고 있었고,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선마저 대량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의 집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이 익숙한지 편안하게 버스 정류장에 온기를 느끼며 버스를 기다릴 뿐이었고, 저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영국에서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작았던 것인지 깨닫고 말았죠. 이렇게 부유한 나라의 한국인들도 한국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하게 살아가는데, 영국이 한국보다 한참 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저는 그동안 영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며 떠들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길거리에서 확인했었던 폭설 대비용 공용 우산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이 버스가 도착하자 일제히 우체통 같은 곳에 그 우산을 넣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친구들에게 대체 저게 무슨 행동이냐며 한국인들의 행동 목적을 알려달라고 했고, 이내 들려온 친구의 대답에 저는 그만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공용 우산으로 제공되던 폭설 대비용 우산을 다시 돌려놓는 행동이야. 한국인들은 우산을 훔쳐가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어서 저렇게 지자체 단위로 공용으로 제공해도 우산이 100% 거의 회수가 되기 때문이지. 아마 저런 시스템은 한국에만 있을 거야.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폭설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공공우산을 다시 회수처에 돌려놨던 것이었고, 이는 오로지 선진국의 도시 시스템을 가지면서 시민의식까지 준수해야만 가능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시스템이었죠. 만약 저 우산 제공 시스템과 회수 시스템이 영국에 있었다면 단 하루도 되지 않아 수백 개의 우산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회수되는 우산마저 없어서 저 시스템 자체가 실현 불가능했을 것인데, 한국은 마치 이것은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너무나 평온하게 그 시스템을 시도해서 유지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뛰어난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한국의 공공제공 시스템이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외부에서 공용우산 회수처를 바라보고 있던 저에게 한 한국인이 말을 걸어왔는데요. 우산 필요하세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계속 눈을 맞으면 아마 감기에 걸릴지 몰라요. 제 우산을 사용하세요. 저는 이제 버스에 타니까요.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어온 한국인 여성분은 저에게 자신은 이제 버스를 탈 시간이 되었다면서 필요하면 자신의 공용 우산을 사용하라고 했고, 사용한 뒤 꼭 회수처에만 가져다 달라는 말과 함께 그 여성분은 곧바로 버스로 사라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버스를 탈 시간이 다가오자 주위 우산이 없던 사람들에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우산을 넘겨주고 있던 것이었고, 이것은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선순환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따뜻한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며 사회 시스템을 알려주고 있던 것이었고, 저는 중국과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인들의 정감 가는 시민의식에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특히나 우산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회수처에 돌려놓으니 제가 마치 한국의 도시 시스템에 힘을 모으는 선진국 사람처럼 느껴져서 뿌듯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제 뒤에 있던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챙기는 문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영어 또한 능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기에 수월하다고 했고, 저는 그 순간 왜 한국이 외국인들이 열광하며 찾아오는 선진국의 나라이자 관광국가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난사고 또한 너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한데, 한국은 이러한 사상과 감정은 완전히 사라진 듯 그저 모두가 편리한 도시 시스템을 누릴 수 있게 따뜻한 온정이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오직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고 느끼게 할 수 있는 한국만의 아름다운 신뢰 문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죠. 경제력이면 경제력, 도시 인프라면 인프라, 한국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서구권의 나라들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이 모든 모습이 서구권의 나라들이 최종적으로 본받아야 하는 선진국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국에서의 대학 입학을 취소하고 한국으로의 유학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고, 지금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한국의 유학대학 연계 과정을 알아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언제 한국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다음에 한국을 가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한국인들에게 공공우산을 나눠주고 따뜻한 한국말로 말을 걸어보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센스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영국 군사 전략가가 한국의 국방력은 갈 때까지 간 것 같다면서 한국 같은 나라는 보기도 싫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그렇게 가기 싫은 한국에 끌려가다시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국 군사 전략가는 한국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입을 다물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고는 한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절규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니콘이고요. 30살인데 영국군에서 제일 어린 군사 전략가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 집안의 군인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아버지는 매번 영국 군대의 위상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대대로 집안 어른들이 영국 군인으로서 활약한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고, 저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20살에 영국 명문 군사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학교는 제 꿈 그 자체였어요. 최첨단 시설 뛰어난 교수님들 매 순간 도전이 되는 엄격한 교과 과정이 있었죠. 당당해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경제 기적을 자랑하지만 국방에 관해선 준비가 한참 부족해요. 군사훈련도 부실하고 장비도 구식이에요. 미국의 보호에 너무 의존하고 있죠. 저는 성실하게 필기했고 교수님들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한국 군대가 약하다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이런 생각은 교실에서만 강화된 게 아니에요. 소셜미디어도 큰 역할을 했죠. 그 중에 알고 보니 잘못된 정보였지만요. 기숙사 방에서 니콘 볼을 보다가 사진들이 눈에 띄었던 게 기억나요? 한국의 가난한 나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는데 한국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허름한 건물들,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들, 영양실조로 보이는 아이들 사진이었죠. 댓글엔 충격받고 우월감을 느끼는 영국 네티즌들의 말로 가득했어요. 저렇게 살면서 한 댓글이 적혀 있었어요. 감히 영국에 도전한다고 군대가 약한 게 당연하지. 다른 사람이 덧붙였어요. 국민들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전 이 사진들이 진짜인지 어떤 상황에서 찍혔는지 의심해보지 않았어요. 대신 지금까지 배운 이야기에 또 다른 층위를 더했죠. 한국은 군사적으로 약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요. 공부를 계속하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그렇게 뒤처져 있다면 우리 같은 영국 군대의 미래 지도자들이 우위를 지키고 국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요. 계속 반에서 1등을 했고 이론 공부와 실습 모두에서 뛰어났죠. 교수님들은 제 전략적 사고와 복잡한 군사 상황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칭찬하셨어요. 졸업할 때쯤엔 이미 고위 장교들의 눈에 들어 있었죠. 졸업식 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사열장은 초록색 제복의 바다였고 자랑스러운 가족들이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완벽한 대형으로 행진했어요. 제 이름이 불려 졸업장을 받으러 갔을 때 자부심에 가득 차 꿋꿋이 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졸업식 후에 일어났어요. 훈장으로 가득한 가슴을 한 장군님이 절 찾아오셨어요. 니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불친절하진 않았어요. 자네 학교 성적이 아주 뛰어났어.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네. 장군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동안 제 심장은 쿵쿵거렸어요. 자네를 군사 전략가로 임명하겠어. 우리 군에서 가장 젊은 전략가지.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학교를 갓 졸업하고 바로 전략가가 되는 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현장 경험이 많은 장교들에게 주는 자리였죠. 그런데 제가 이런 놀라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새 역할을 시작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정보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위성사진을 분석하고 상세한 전략 평가를 만드는데 긴 시간을 보냈죠. 주로 동쪽 이웃 나라들. 즉 일본, 한국 그리고 이 지역에 늘 주둔하는 미군에 집중했어요. 한국에 관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편견을 가지고 분석에 접근했어요. 한국의 군사훈련을 어설프고 효과 없는 것으로 해석했죠. 국방비 지출도 잘못됐다고 봤어요. 실제 전투력보다는 겉보기에 멋진 장비에 집중한다고요. 보고서에서 계속 한국이 미국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혼자서는 분쟁에 맞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상관들은 제 일을 칭찬했어요. 자신들이 오래 믿어온 것들이 확인된다고 보셨거든요. 제 평판이 높아졌고 곧 고위급 전략회의에 초대받아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구하게 됐죠. 그런 회의 중 하나가 기억나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한반도에서 있을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방은 훈장과 리본으로 가득한 제복을 입은 고위 장교들로 가득 찼어요.
가장 어린 사람으로서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을 때 자부심과 긴장감이 뒤섞였어요. 니콘 전략가 장군님이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일어나 제복을 가다듬고 오랫동안 믿어온 생각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말했어요. 정보와 제 분석에 따르면 장군님, 미국의 즉각적이고 대규모적인 개입이 없다면 한국은 빠르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한국군은 효과적인 방어를 할 만한 훈련과 장비가 부족해요. 지도부도 실전 경험이 없고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이 그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자부심이 샘솟았어요. 30대 초반에 제가 여기서 영국 최고위군 간부들의 전략적 사고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정보 보고서랑 위성 사진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우리 해외 특파원 한 명이 보낸 메시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이 한국산 자주포 국제적 주목받아 였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한국이 뭘 만들었길래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게 있겠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고서에는 폴란드가 최근에 한국에서 천둥 자주포를 구입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산 게 아니라 이미 포병대대에 배치까지 했대요. 게다가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시험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의자에 기대 앉아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이렇게 빠르다니, 특히 외국 무기인데 말이에요. 교육이나 호환성 군수 지원 같은 문제는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보고서는 계속되더라고요. 폴란드 군이 K9의 성능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해요. 그냥 화창한 날 완벽한 사격장에서 쏜 게 아니라 거친 지형의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시험했대요. 보안탄 말기로 영상을 틀어봤는데 그 거대한 자주포가 진흙탕 들판이랑 울창한 숲을 누비면서도 빠르게 전개하고 발사할 수 있는 걸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속도랑 정확도가 인정하기 싫지만 대단했어요. 폴란드군 미디어 매체가 이 훈련을 자세히 다뤘대요. 특히 K9은 기존에 있던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과 잘 어울린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이건 한국산 군수품의 기술적 호환성이랑 전략적 계획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놀란 건, 그리고 제 고정관념을 흔든 건 이 무기를 다루는 인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폴란드 여군들이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폴란드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봤어요. 전략 분석할 때 저는 항상 한국의 가장 큰 약점으로 제한된 군 인력을 꼽았거든요. 출산율도 낮고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걸 여러 보고서에서 강조했었죠. 그런데 여기 고급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군인 풀을 늘리는 군 복무 모델까지 만들어낸 증거가 있잖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이 전체 군 병력의 30%나 된대요. 실제 전투에서도 중요한 전력이 되고 있고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군 인력과 군 구조에 대한 전략적 사고까지 과소평가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계속 읽어가면서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K9은 폴란드에서만 주목받는 게 아니었어요. 최근 나토의 발트해 훈련에서도 큰 역할을 했대요. 무려 10여 개 나토 국가가 참여한 훈련이었는데 K9은 해안 방어에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해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K9의 영향력은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루마니아도 방금 구매를 확정지었대요. 유럽에서 6번째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래요. 보고서에서는 K9이 성능과 다용도성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인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이 정보를 받아들이려 했어요. 항상 군사적으로 후진적이고 미국에 의존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널리 인정받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상관인정 중령이었어요. 니콘,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자주포에 대한 보고서 봤나?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네, 방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고위층에서 몇 대 구입해서 연구해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가능성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의견을 낼 준비도 안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략가로서 늘 분석할 준비가 돼 있어야 했죠. 정중령님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어요. 저는 이 보고서들을 좀 의심스럽게 봅니다. K9 시스템의 능력이 너무 한국이 개발했다고 하기엔 비현실적으로 보이네요. 정중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떤 분석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나 급하게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아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양들 발사 속도나 사건의 기동성이 모두 우리가 지금까지 평가한 한국 방위산업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요. 데이터가 조작됐거나 과장된 게 아닐까 의심됩니다. 말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 선입견 때문에 분석이 왜곡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밀어냈어요. 수년간의 정보평가가 틀릴 리가 없잖아요. 정중령이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그렇군, 그럼 직접 평가해 볼 만한 가치도 없다고 보나? 한국산 무기체계를 제 전략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편했어요. 복잡해질 것 같고 오랫동안 가져온 많은 가정들을 재고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정중령님, 우리 자원을 낭비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우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대평가된 장비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니콘 자네 평가를 위로 보고하지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이거는 계속 주시하게 이 보고서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해. 그가 나가고 나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K9에 대한 보고서들이 아직 열려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지역 군사력에 대한 특정한 과정들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온 제 일부분은 저항했죠. 보고서를 닫고 대신 한국 군사기지를 찍은 위성사진 더미로 눈을 돌렸어요. 이건 적어도 익숙한 영역이니까요. 이걸 하루 종일 분석하면서 예상했던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열등한 군대 훈련도 장비도 부실하지만 일하면서도 계속 의심이 들더라고요.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의 약점에 대한 확신 때문에 중요한 변화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머리를 흔들어 이런 귀찮은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어요. 저는 영국에서 가장 젊고 존경받는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인 니콘이에요. 날카로운 분석력과 흔들리지 않는 평가로 경력을 쌓아왔죠. 지금 와서 자신을 의심할 순 없어요. 한국에 가기로 한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장 장군님 앞에 서서 제 제안을 설명할 때 그분 눈에서 의심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에 가고 싶다고 거기 방위산업을 조사하려고 그분이 놀라고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별로 자신은 없었지만 자신 있어 보이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군님 직접 가서 그들의 능력을 봐야 할 것 같아요. K9 자주포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알아야 해요. 장군님이 의자에 기대시더니 저를 뚫어지게 보셨어요. 영혼처럼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말씀하셨죠. 좋아, 니콘, 하지만 명심해. 너는 관찰하고 보고하러 가는 거야. 친구 사귀러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조심해. 우리 능력에 대한 민감한 정보는 절대 누설하지 마. 장군님의 마지못한 승낙을 받고 저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 긴장되고 기대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처음 가보는 거였거든요. 몇 년 동안 멀리서 분석만 했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별일 없었는데 인천국제공항에 내려갈 때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한국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싶어 했어요. 아래에 보이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효율적으로 보이는 기반 시설이 있는 거대한 도시 풍경이 벌써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착륙하자 한국 방위산업 대표단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환영하는 미소와 전문적인 태도에 저는 당황했어요. 의심이나 적대감으로 맞이할 줄 알았거든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니콘 씨, 자기를 성박사라고 소개한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그는 제 방문을 담당하는 주요 연락 담당자였어요. 저희 시설을 보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도시의 현대성에 놀랐어요. 깨끗한 거리, 발달된 대중교통,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후진 국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한국 방위산업 본사였어요. 건물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보안시설은 우리나라에서 본 것만큼이나 뛰어났어요. 안에서 저는 여러 관계자와 엔지니어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일을 저와 공유하는 것에 대해 신나 보였어요. 그들은 최신 기술에 대한 발표를 보여줬어요. 첨단 레이더 시스템 차세대 통신 장비 심지어 AI 기반 전투 시스템 계획까지요. 시연을 볼 때마다 한국의 기술 능력에 대한 제 오랜 믿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진짜 눈이 떠진 건 다음날 K9 자주포 제조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거대한 시설에 들어섰을 때 그 규모에 숨이 막혔어요. 조립 라인이 눈에 보이는 한 멀리까지 뻗어 있었고 부분적으로 완성된 자주포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있었어요. 성 박사님이 저를 30대 후반의 김예희라는 여성 수석 엔지니어에게 소개했어요. 김 엔지니어가 우리 생산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김 엔지니어는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제조 과정의 각 단계를 설명했어요. 정밀 로봇공학과 숙련된 작업자들이 함께 이 강력한 기계를 만드는 걸 놀라움 속에 지켜봤어요. K군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김 엔지니어가 최종 조립을 보면서 설명했어요. 현대전장을 위해 설계된 완전한 시스템이에요. 속도, 정확성, 생존성 이게 우리의 주요 초점이에요. 그녀는 자주포의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 1분 안에 발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 극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새로운 정보를 들을 때마다 한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제 이해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시험 절차를 보고 싶으세요? 김 엔지니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고 곧 우리는 거대한 시험 시설에 있었어요. K9이 여러 시험을 거치는 걸 봤어요. 발사 시험, 기동성 시험, 심지어 모의 전투 상황까지요. 자주포의 성능은 말 그대로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여러 한국 엔지니어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깊이 있는 지식과 혁신적인 사고에 놀랐어요. 그들은 현재 능력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은 K고를 더 가볍고 내구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복합 재료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신나서 얘기해줬어요. 다른 사람은 자주포의 조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의 발전에 대해 얘기했고요. 제주 공장에서의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머리는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어지러웠어요. 한국의 기술 능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도전받고 있었죠. 훈련을 감독하는 한국 대령과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K9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콘 씨, 그가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인상적입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이 시스템의 성능과 다재다능함은 놀랍네요. 중령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과 시스템 통합 면에서도요.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관점이 크게 바뀐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한국은 제가 항상 상상했던 후진적이고 기술적으로 열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빠르게 발전하는 방위 산업을 가진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기술을 생산하는 나라를 보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호텔방에 앉아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제 추천사항이 이전에 썼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란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한국을 지역 안보의 약한 고리로 보지 않고 오히려 가치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로 보게 됐어요. 제가 쓰려고 하는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며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영국이 한국의 군사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추천하는 건 우리의 오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타이핑을 시작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을 무시할 순 없었어요. 그들의 기술적 발전, 혁신적인 국방 접근법, 숙련된 인력. 이 모든 게 우리가 협력할 의지만 있다면 영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갈 짐을 싸면서 흥분과 불안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가져가는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가져온 믿음에 도전하고 어쩌면 우리 군 고위층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느낀 긴장감은 흥분과 불안이 섞인 거였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계속 준비해 온 순간이어서 방 안에 익숙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고위 군사 전략가들, 제 동료들.
그리고 서장군님을 포함한 상관들이여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에서부터 의심까지 다양했어요. 제가 발표 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의 기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제 목소리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한국의 방위 능력에 대한 많은 믿음들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K9 자주포가 작동하는 생생한 사진들, 첨단 제조 시설들, 그리고 제가 관찰한 숙련된 인력들을 보여드렸어요. 저를 감동시켰던 기술적 사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제가 목격한 혁신적인 군사훈련 접근법도 공유했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K9의 능력을 우리 포병과 비교한 그래프를 가리키면서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크게 발전했어요. 그들의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우리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우리보다 우수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방의 분위기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호기심 어린 관심이었는데 점점 불신과 심지어 적대감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선배님 고위 전략가 중 한 분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니콘, 그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당신 정말로 우리가 항상 기술적으로 열등하다고 알고 있던 한국이 갑자기 군사력에서 우리를 앞섰다고 말하는 건가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선배님, 우리가 간과해온 점진적인 과정이었어요. 제 방문이 제 눈을 뜨게 해줬죠. 눈을 뜨게 했다고요. 좌우 소령님이라는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아니면 눈을 멀게 한 건가요? 이건 잘 만들어진 선전에 불과해 보이는데요.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을 거예요. 동의하는 듯한 소리가 방 안에 퍼졌어요. 제 속이 싱숭생숭해졌지만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결심으로 계속 밀고 나갔어요. 이건 선전이 아닙니다. 저는 더 많은 사진과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강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시스템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봤고 그것들을 설계한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전문성과 혁신 수준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요점을 말할 때마다 저항은 더 강해졌어요. 제 동료들은 제 사진의 진위성, 제 데이터의 정확성, 심지어 제 객관성까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오셨던 서장군님이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니콘, 당신이 한국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요? 어쩌면 그들의 환대가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저는 항상 제 분석 능력과 객관성을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장군님, 죄송하지만 저는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의는 1시간 더 계속됐지만 제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제 동료들은 그걸 다 꾸며낸 것이나 과장된 것으로 일축하려고 하더라고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좌절감과 실망감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제 발견이 협력 가능성과 우리 전략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어지길 바랐는데 그 대신 부정과 의심만 받았어요. 그 후 며칠은 제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복도와 휴게실에서 속삭임을 듣고 곁눈질을 받았어요. 한때 존중하고 친절했던 제 동료들이 이제는 저를 동정과 불신이 섞인 눈으로 대하더라고요. 발표 일주일 후 제 직속 상관인 정중령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제가 그분 앞에 앉았을 때 그분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니콘, 그분은 걱정과 실망이 섞인 목소리로 시작하셨어요. 난 너를 걱정하고 있어. 한국 출장 다녀온 이후로 넌 달라졌어. 내 최근 보고서와 권고안들이 우리의 기존 평가와 맞지 않아. 저는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제가 발견한 것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아 그분은 계속하셨어요. 어쩌면 잠시 쉬면서 내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일지도 몰라. 그분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전략가라고 믿었던 바로 그 기술과 통찰력이 이제는 약점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복도에서 저를 피했고 저는 중요한 회의와 결정에서 제외됐어요. 마지막 결정타는 제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으로 조롱받은 전략회의 때 왔어요. 동료들이 한국의 능력에 대한 오래된 정보를 자신 있게 논의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에서 사직서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군사전략가라는 제가 평생 목표로 삼아왔던 직업을 그만두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증거를 무시하고 오해를 계속 퍼뜨리길 바라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국과 영국의 방위 능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에세이를 쓰기로 했어요. 목표는 제가 한때 가졌고 지금은 제 전 동료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없애는 거였어요. 하지만 연구와 글쓰기를 시작하자마자 곧장 해물에 부딪혔어요. 영국의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쓰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시기에 저는 과감한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이주하는 거였죠. 이 생각은 저를 흥분시키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했어요. 한편으로는 제약 없이 글을 쓰고 연구할 자유를 줄 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알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이 가능성을 위해 준비하는 데 몰두했어요. 언어학습 앱과 교과서로 매일 몇 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방문 때 만들었던 인맥들에게 연락해서 영국 군사 분석가를 위한 기회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고요. 동시에 두 나라의 방위 능력을 더 깊이 분석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제 관찰이 예외적인 게 아니었는지 완전히 확신하고 싶었거든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 처음 인상이 확인됐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K9 자주포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사이버전 드론 기술, 국방에서의 인공지능 응용 같은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영국은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지만 많은 면에서 구식 사고방식과 한국 같은 나라들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발목이 잡혀 있었어요. 제가 그 회의실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태도들이 큰 전략적 약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제 계획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의 한 싱크탱크에서 객원연구원 자리를 얻었는데 제 군사 배경과 새로 생긴 한국 방위 능력에 대한 관심을 자격으로 삼았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남은 소지품들이 담긴 가방 하나를 들고 텅 빈 아파트에 서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두려움, 흥분, 슬픔, 희망이 모두 뒤섞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제가 얻은 통찰력들, 제가 극복한 편견들, 제가 발견한 진실들, 이 모든 게 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에 도전하고 영국이 한국 모두 서로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하도록 만드는 사건들을 일으킬 거라곤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를 새로운 삶으로 데려갈 때 저는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이 될 거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는 거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싱크탱크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고 애쓰면서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극복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매일 밤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애썼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적응해 갔어요. 제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들은 제 독특한 관점과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더라고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과 영국의 방위 산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양국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역들도 발견했죠. 하지만 가장 큰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두 나라 사이의 오해와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걸 해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했어요. 양국의 방위 산업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요. 이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제 안전을 걱정하기도 했고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밀고 나갔어요. 책이 출판됐을 때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영국에서도 비밀리에 퍼져나갔어요. 물론 비판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제 분석이 편향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이 두 나라 사이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해줬어요.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과 영국의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한 과제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 제가 있네요. 제 리포트에 큰 빨간 씨를 보며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제 이름은 비너스예요. 저는 항상 최고의 미술평론가이자 큐레이터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죠. 유럽의 걸작들에 둘러싸여 자랐고 서양 미술의 거장들을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이요. 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도 않았죠. 옥스포드 대학교의 평범한 어느 날이었어요. 아시아 문화 강의에 앉아 교수님이 아시아의 미래 문화, 리더들에 대해 지루하게 말씀하시는 걸 반쯤 듣고 있었죠. 교수님이 한국을 언급하셨을 때 저는 비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정말요? 라고 생각했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뭘 기여할 수 그 오만한 태도가 곧 저를 물어뜯을 줄은 몰랐어요. 수업이 끝나자 나의 교수님이 저를 책상으로 불렀어요. 비너스 양그가 제 리포트를 밀어주며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소처럼 볼 거라 생각하고 힐끗 봤어요.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더듬거렸어요. 제가 평생 시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나의 교수님은 의자에 기대어 앉으시며 저를 고요히 쳐다보셨어요. 실수 없어요. 비너스 양 당신의 분석은 철저했지만 또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당신은 자신의 제한된 관점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문화적 기여를 무시했어요. 저는 방어적인 태도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교수님 정말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의 예술적 유산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수 없다고요. 비너스 당신은 훌륭한 학생이지만 당신의 유럽 중심적 시각이 당신을 눈멀게 하고 있어요. 당신의 선입견을 넘어서 보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무시하기 전에 진정으로 탐구해보세요. 저는 멍한 채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시학점 받은 리포트를 꼭 쥔 채로요. 저요, 편견이 있다고요. 저는 전문가여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둘 순 없었어요. 나의 교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 동생 세무얼이 저를 그렇게 카페 뒤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우와 누나, 그가 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거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붕괴로 높아지면서요. 하지만 말하면서 세묘월의 얼굴에 아는 듯한 미소가 번지는 걸 봤어요. 뭐야? 제가 따졌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재미있어 하는 걸 제대로 숨기지 못하며 말했어요. 그냥 어쩌면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을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내 편안한 영역 밖에 뭔가를 진짜로 본 게 언제야?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제 전문성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새로운 관점을 찾는 걸 멈췄던 거예요. 있잖아. 펠리가 그의 기술 덕후다운 열정으로 눈을 반짝이며 계속했어요. 한국이 사실 디지털 아트 세계에서 꽤 멋진 일들을 하고 있어.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의 옆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아주 작아진 기분이 들면서요. 그래야 할지도 몰라. 저는 조용히 인정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미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정말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어쩌면 직접 가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제 편안한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었지만 예술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나의 교수님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 심장이 쿵쿵거리는 걸 느끼며 선언했어요. 직접 보고 싶어요.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그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흥분과 공포가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뭘 발견하게 될까요? 제 생각을 바꾸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걸 그저 확인하게 될까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빠르게 뛰었어요. 전에 유럽과 아시아 일부를 여행해봤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알 수 없는 곳이었죠. 어쩌면 조금 무서울 정도로요. 공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우하고 속삭였죠. 모든 게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무빙워크가 승객들을 빠르게 이동시켰고 깔끔한 제복을 입은 친절한 직원들이 여러 언어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비너스 씨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젊은 여성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는 하나 김이에요. 당신의 가이드예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의 따뜻한 미소에 저는 즉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녀의 차로 가는 동안 하나는 우리가 방문할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녀의 열정에 휩쓸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눈을 즐겁게 하는 구경거리였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머리 위로 솟아올라 있었고 유리 외벽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과거의 흔적들도 보였어요. 우아한 궁궐 지붕과 오래된 돌담 같은 것들이요. 마치 옛것과 새것이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하고 저는 무심코 말했어요. 하나가 웃었어요. 그걸 표현하는 완벽한 방법이네요. 한국은 과거와 미래에 한 발씩 걸치고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정거장은 전통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가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공기는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와 향긋한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어요. 이걸 꼭 드셔보셔야 해요. 하나가 말하며 튀긴 반죽처럼 보이는 것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줬어요. 호떡이에요. 달콤한 팬케이크예요. 한 입 베어 물자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바삭한 겉면 안에는 끈적끈적한 시나몬 설탕소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하고 외쳤죠. 우리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어요. 파전이라고 하는 짭짤한 부침개, 떡볶이라고 하는 매콤한 떡꼬치, 그리고 바삭한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도 있었죠.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한국 요리에 대한 제 선입견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전통 공예품과 미술 갤러리로 유명한 인사동을 방문했어요. 저는 상점 창문에 전시된 화려한 한복 전통 한국 의상에 매료되었어요. 정교한 자수와 흐르는 듯한 선은 정말 예술작품 그 자체였죠. 미술 갤러리를 둘러보면서 저는 서양과 동양의 스타일을 혼합한 것 같은 일련의 추상화에 이끌렸어요. 이것들 정말 멋져요 하고 중얼거렸죠.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한국 예술가들이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기법을 수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융합이죠. 그날 오후 늦게 우리는 전통차 예식에 참석했어요. 차 마스터의 우아한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향기로운 차를 마시면서 하나는 이 예식 뒤에 숨겨진 깊은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설명해 주었죠. 여기서 차는 그저 맛있는 음료가 아니에요. 하나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조상들을 기리는 방법이에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식의 경건함과 아름다움이 제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린 거예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풍부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찻집을 나오면서 우리는 외국인 관광객 무리를 지나쳤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크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죠.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어. 그냥 차일 뿐이잖아. 저는 그의 말에서 제 자신의 편견이 반영된 걸 알아차리고 움찔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그렇게 들렸었나요? 그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제 머릿속은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활기차고 복잡하고 놀라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죠. 나의 교수의 도전을 생각하니 부끄러움과 흥분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이 나라에 대해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었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하나가 경복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녀가 열정적으로 설명했던 것만큼 정말 멋진 곳일지 궁금했어요. 궁궐문에 다가갈 때 저는 숨이 막히는 걸 느꼈어요. 선명한 빨강과 초록으로 칠해진 정교한 목조 건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했어요. 어떠세요? 하나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져요. 저는 인정했어요. 이렇게 인상적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메인뜰을 걸어가면서 하나가 궁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은 1395년 조선 왕조 초기에 지어졌어요. 그녀가 설명했죠. 하지만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어요. 더 깊이 탐험하면서 저는 모든 건물과 뜰에 얽힌 회복력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궁은 1500년대 일본의 침략 때 불에 탔다가 정성스럽게 재건되었죠. 나중에는 한국전쟁 때 다시 피해를 입었지만 또다시 일어섰어요. 이곳이 얼마나 많이 재건되었는지 놀라워요.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을 보여주네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 역사와 문화의 큰 부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역경을 극복하고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했던 모든 가정들을 생각했어요. 이 나라와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무시했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그들의 결단력과 정신을 보여주는 실제 증거가 있었죠. 우리는 계속 관람을 하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하고 왕실 풍습에 대해 배웠어요. 저는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서 하나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왕좌에 새겨진 용들의 의미가 뭐예요? 저는 주요 궁전홀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용은 왕의 권력과 권위를 나타내어 하나가 설명했어요. 전자 주변에는 10가지 장수의 상징도 있어요. 저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어요. 디자인의 모든 요소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놀라워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제 관점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궁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지속되는 정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나중에 우리는 근처에 있는 한국의 현대사를 다루는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저는 한국전쟁의 참화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대해 알게 되고 놀랐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선진국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나라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시물을 보면서 말했어요.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죠. 저는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어요. 정부 정책 교육에 대한 강한 강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열심히 일하는 정신과 결단력이요. 하나가 설명했어요. 1950년대와 오늘날의 서울을 비교한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한 나라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무시했다니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말이에요. 하나씨,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좁은 세계관을 넘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지금 여기 계시면서 배우고 새로운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이해에 감사하면서요. 하지만 이것이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하나에게 돌아섰어요. 또 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직 볼 게 정말 많아요. 다음엔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해 볼까요? 아니면 김치 만들기를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웃었어요. 새롭게 생긴 열정을 느끼면서요. 둘 다 멋질 것 같아요. 다 해봐요. 분주한 서울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불과 며칠 만에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놀랐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어요. 역사가 풍부하고 회복력이 넘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어떤 다른 깨달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됐어요.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여기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싶어 했죠. 서울의 상쾌한 아침에 호텔을 나섰을 때 도시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전에는 위압적으로 느껴졌던 높은 고층 건물들이 이제는 가능성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죠. 며칠 전만 해도 저를 압도했던 분주한 거리들이 이제는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에너지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또 다른 모험 준비됐어요.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정말로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새로운 비너스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지역 고등학교였어요. 교문을 지나면서 고향의 학교들과 얼마나 비슷하면서도 다른지 느껴졌어요. 뭐가 보이세요? 하나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학생들이 집중해 보이네요. 의욕적으로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수업 중인 교실을 참관했어요. 학생들은 글로벌 경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지식과 표현력에 감명받았어요. 전혀 몰랐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하나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학교를 떠나면서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다른 문화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했던 걸까요? 다음 목적지는 분주한 기술 허브였어요.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전에 본 적 없는 세련된 기기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죠. 젊은 기업가들이 테이블 주변에 모여 최신 혁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22이었어요. 미래로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예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멀리 왔죠. 저는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던 한국을 생각했어요. 이 변화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나가 설명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집단적인 결의가 필요했죠. 우리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더 둘러보면서 저는 제 여정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처럼 저도 변화의 과정 중에 있었죠. 오래된 편견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통 한국 바비큐 식당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구워지는 고기의 풍미로운 향기가 공기를 채우는 동안 저는 일주일 전 한국행 비행기에 마지못해 탔던 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어요. 하나씨, 저는 감정에 복받쳐 말했어요. 이 모든 걸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볼 준비가 되어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되새겨 보았어요. 활기찬 시장들, 고요한 사원들, 최첨단 기술.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나라의 모습을 그려냈죠. 어떠세요? 하나가 제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요. 한국은 그저 연구하거나 비평할 대상이 아니에요. 경험하고 배워야 할 곳이죠. 하나의 눈이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그게 여행의 아름다움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고 시야를 넓혀주는 거죠. 저는 겸손함과 흥분이 뒤섞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를 증명하러 왔는데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서울의 밤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여정은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죠.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보니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어요. 이 교훈들을 가지고 갈 거예요. 일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서도요. 제가 경복궁 입구에 서서 눈앞에 웅장한 건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디자인은 서양의 궁전들과는 전혀 달랐죠. 인상적이죠. 하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궁전은 전쟁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600년 넘게 서 있어요. 한국인의 회복력을 상징하죠. 우리가 궁궐을 걸어다니면서 저는 하나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왕과 왕비들의 이야기, 극복한 침략의 이야기, 지워질 수 없는 문화의 이야기였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비너스 아시나요?
우리가 아름다운 정자를 감상하며 잠시 멈췄을 때 하나가 말했어요. 한국은 역사를 통해 많은 도전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문화를 보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았죠. 이게 우리에 대해 뭘 말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녀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며 처음에 무시하는 태도를 돌이켜보았어요. 제 생각에는 믿을 수 없는 강인함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렇게 많은 역경 속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놀라워요. 하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회복력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불과 몇십 년 만의 기술과 문화의 세계적 리더가 되도록 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관람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어요. 궁중 재연 배우들이 입은 우아한 한복 정원의 고유한 아름다움 전통과 현대의 흥미로운 조화.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분비는 식당에 앉아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 저녁을 즐기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 펠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안녕 누나 그가 명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은 어때? 아직 머리가 터질 정도로 놀라운 경험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상상도 못할 거야. 데이빗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여기엔 내가 전에 완전히 무시했던 깊이와 아름다움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했잖아. 그가 놀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가 제일 좋았어? 저는 잠시 생각하며 멈췄어요. 있잖아. 사람들인 것 같아.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환영해주면서 자기들 문화를 나누고 싶어 해.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 데이빗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거 정말 좋다. 비너스 네가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한국 여행의 다음 일정은 뭐야? 내일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할 거야. 저는 흥분해서 대답했어요.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예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보고 싶어. 내 소위 전문성에 대해 겸손해져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데이빗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저는 뒤로 기대 앉아 활기찬 식당을 둘러보았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음식과 술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어요. 저는 옥스포드 강의실에서 한국을 오만하게 무시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됐었는지요. 이 나라와 사람들은 회복력 혁신,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흥분과 기대감을 느꼈어요. 한국이 어떤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을지 정말 기대됐죠.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의 편견에 계속 도전하고 세계관을 넓히고 싶다는 열망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장소와 문화에 대해 또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편견들을 극복하면 제 삶과 일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저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이 가져다줄 새로운 발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